뒤늦게 발표된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에 전 세계 금융시장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PCE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죠.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가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자들이 고려해 봐야 될 변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한미일 통화 정책 방향이 엇갈린 가운데 시장이 기다리던 산타렐레가 펼쳐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나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셧다운 영향으로 43일간 아무 지표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던 영향이었죠. PCE 개인 소비 지출 결과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이제야 9월치가 나왔습니다. 네. 9월치가 나왔는데 숫자가 시장 예상치는 일단 부합했습니다. 2.8%.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금리 인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이게 물가지표는 원래 목표치가 2%예요. 근데 이제 2%까지 못 갔는데 미국 시장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서 예상치를 미리 부여하고 그 예상치 안에 범주 안에 있으면 일단 시장은 좋게 봐요. 그게 네. 항상 미국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 인상을 과거에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긴 했지만 목표치 못 왔어도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뭐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뭐 87%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더 낮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낮다기보다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고용의 악화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용이라는 것도 어떤 과거의 어떤 금융시장의 문제라든가 경기의 문제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죠. 하지만 그 과거의 어떤 금리 인하와 지금의 금리 인하는 매우 다른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또 연준에서도 일시적으로 압박에 의해서 금리를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물가 지표에 대해 해석 한 분씩 더 들어보죠.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2.8%.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꽤 높은 편이죠. 사실 2.8%면 엄청 높은 편인데 네. 그래도 이제 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PCE, 그다음에 PCE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와 그 식품을 뺀 이제 코어 PC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물가가 사실은 이제 올해 2월 달에 한 3%를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뭐 물가가 높긴 하지만 관세 때문에 연초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던 관세발 인플레는 아직까지는 뭐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고용도 조금 나빠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압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인하 쪽에 굉장히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보험적인 성격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자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그게 나중에 또 다른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우려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인플레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기보다는 아마 내년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추세고 이게 2.8%라는 숫자 자체도 부담이 꽤 있는 수준인데 이거를 높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경수 연구원님. 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제 뭐
2% 후반 그리고 예상치 2.9%인데 0.1%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낮은 물가에 대해서 좀 환호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PC의 그 항목별 9월 달이기는 하지만 그때 네. 당시에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상호 관시가 실제로 이제 발효가 된 그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상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관세 영향의 핵심적인 이 요소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이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높았던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가장 비중이 큰 이제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률이 좀 어느 정도 낮았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주거 비용이라든지 차량 어떤 뭐 대여비,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해당 쪽이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됐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정부를 금리를 결정하는 쪽은 사실 연준이고 연준이 사실 이제 정부하고의 어떤 그 밀접한 그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또 반영을 한다면 해당 재료는 이제 12월 그리고 1월 달에도 금리 인하의 재료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간 그 국가 자본주의 컨셉에서의 어떤 새로운 좀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모든 거 기저의 금리를 내린다는 걸 고정값으로 놓고 지금 해석을 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헷갈리는 건 고용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고용이 더 깜깜이잖아요. 고용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민간 고용,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예상보다 부진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더 배팅을 하는 기저가 되기도 했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금리나 했던 이유가 바로 그 고용의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 3만 2천 명 감소를 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는 4만 명 정도 증가 예상했고, 그럼 실제로는 한 7만 명 이상 이제 감소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살짝 언급했지만 미국의 고용의 문제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세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네. 그럼 당연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그 제품의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소비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못했을 경우 영업이익이 낮아지니까 이 영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업이 낮아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여야 되죠. 네. 그럼 생산비 요소에서 가장 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고용이 가장 크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감원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고용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시장을 다시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하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정말 이번에 관세 문제로 촉발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고용 때문에 금리를 하지만 그 이후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고용의 문제가 정말 시장에 큰 문제로 된다면 계속 저걸 가지고 연준도 계속 해석해 나갔어야 되는데 연준에서 갑자기 고용에서 인플레이션을 방향을 바꿨어요. 그 얘기는 지금 고용에 대해서 이 금리 인하가 해결을 못할 수 있다는 의문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라는 것도 원래는 43%였어요. 인하 확률이. 네. 근데 그 존 윌리엄스라고 뉴욕 연은 총재, 그러니까 연준의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시장에서 무슨 해석을 하냐면 존 윌리엄스가 2인자인데 혼자 얘기 안 했을 거다. 제롬 파월가 뭔가 교류를 했을 거야. 뭐 교감했을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84%로 쫙 뛰어서 지금 87%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과거부터 비둘기예요. 과거부터 부들겼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거는 거의 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언을 100% 믿으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은 12명인데 12명 중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한 사람은 딱 4명밖에 없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 존 윌리엄스,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만 뭐 이런 사람 정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뭐 메리 델리 정도. 근데 그 사람 투표권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12명 중에 4명이 얘기했는데 마이런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티브 마른까지 4명.
네. 네, 그 4명입니다. 뭐 4명만, 왜냐면 확실히 네 명만 국민이라는 얘기했어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이 4명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지명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분위기를 조장하니까 이제 거기에 존 윌리엄스가 이제 약간 분위기를 돋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많은 거예요. 8대 4인데 이게 가능할까? 특히 제롬 파월이 아직 임기를 마무리를 안 했어요. 아무래도 뭐 레임덕 뭐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의장 지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내년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뭔가 바뀐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두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용으로는 금리 인하는 맞는데 저 고용의 원인이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 내부에서도 전체 숫자 중에 4명 정도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거를 100% 받는 거. 물론 좀 또 블랙아웃 시간이라 또 알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 하더라도 시장이 정말 그걸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나 연준 모든 어떤 그 의원들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특히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 애틀랜타 연원청의 라파엘 버스텍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금리 인하할 때 고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딱 발언하면서 바로 금리 인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인플레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8일 날 이제 사임을 하는데 그는 여전히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옛날에 제임스 블라드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제임스 블라드가 그 얘기를 하면 그대로 갔던 연준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라파엘 버스텍이 그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이제 임기 끝나기 전까지 아무 말은 없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고용의 문제가 결국 금리 인하의 어떤 트리거가 되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맞지만 이거에 대한 의문점과 연준 내부의 지금 어떤 분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번 FOMC에서 드러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 대표님은 의외의 반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항상 있는 내포하시면서 거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하면 CME 패드워치 데이터도 금리 선물 참가자들의 폴이잖아요, 폴. 그 사람들 사실 이런 얘기 듣고서는 아 그래 생각 바뀌었어 나 이쪽 이게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김동석 대표님의 생각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국 쪽 금리 선물 참가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막판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중요한 건 고용 지표는 상당히 헷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터로 쓰는 비농업 부문 고용부가 노동부가 내놓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안 나온 상태에서 보조 지표들로 우리가 지금 계속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이제 줄면 오히려 고용이 좋다는 뜻이니까 서로 이제 각기 다른 결과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 제대로 된 판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어요, 성님. 네. 근데 이제 제일 말씀하신 거에 그 질문에 이제 답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경제 지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미국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가장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신규 고용 건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보조 지표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엇갈리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이것은 고용 지표라기보다는 해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간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해고가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워낙 심각한 그 인력 부족 문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아주 쉽게 지금 해고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러면 ADP 같은 이런 이제 다른 보조 지표들 또는 민간 지표에서 고용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ADP 지표는 사실 이제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정식 이제 고용 지표보다는 약간 그 일관성이나 정확도에 있어서 좀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ADP 지표는 주로 이제 소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약간 부분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의 고용 지표가 떨어졌느냐? 결국은 해고는 별로 없지만 미국 기업들이 지금 새롭게 신규로 고용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침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줄도산, 뭐 거기에 따른 사람 인력을 엄청 자르는 그런 그 고용 시장은 아닌 거고, 다만 지금 관세 이후에 그리고 지금 AI 그 등장과 함께 아마도 신규 고용을 안 하거나 꺼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경제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뭐 고용도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하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노동시장이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계속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경수 연구원님은 지금 미국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고용이 일단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 시장은 이제 경기의 상황보다는 더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ADP 이제 고용 그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10만, 20만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고 뭐 좋을 때는 이제 뭐 70만, 80만 이렇게 고용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10,000명 수준, 이제 10만 미만 수준으로 이제 뭐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이제 고용 지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면 주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미국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치고 사실 이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경기 지표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환원율이 한국보다 좀 높고 이렇게 높은 이제 주가 그리고 높은 실적을 가지고 주주환원을 하거나 뭐 이제 주주환원 이제 자설 매입소가 그걸 배당을 하면서 개인 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정부 그 경기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좀 높이는 그런 측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에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용 지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타겟을 하고 있는 컨셉이기도 하지만 고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그 카리스마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연임을 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보면 주시장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위 계층들이 또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이 개선이 되거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어찌됐건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뭐 아직까지는 대세는 인하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데 10월 FOMC에서 파월의 입도 궁금하고 전원 일치인지도 이제 궁금하고 이제 몇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동수 대표님. 저도 이제 그 부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일단 2026년도하고 27년도에 그 금리 중간값이 3% 중초반대거든요. 네. 이제 이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얼마 전에 그 후보 연구소에서 그 연설했었던 그 제롬 파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힌트를 시장에 주지 않는 아주 묘한 항상 뭔가를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주지 않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이 연임은 안 하지만 이사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근데 과거에 그 연준 의장은 무조건 이제 퇴임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퇴임을 했는데 이 사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가 트럼프하고 약간 같이 결을 가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남아가지고 뭔가 조율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은 실제로 아드리아나 쿠클러 자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월에 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부분도 사실 12월이니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도표의 흐름이 좀 더 낮은 지수로 가는지,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전환하고, 아까 말씀처럼 자기가 연준 의장을 나왔을 때 이사로 남을 건지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을 수 있다라는 묘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게는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할 때마다 제롬 파월이 완전히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사에 또 나오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내부에서의 어떤 이때까지 만장일치를 많이 가던 연준이 만장일치가 아닌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4명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그 상황. 그러면 그들은 고심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요번에 한번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건 맞아요. 분위기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내부에서 분위기가 바뀌면 또 다르죠.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그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지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 한국 정부가 다 모든 걸 다 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앙은행 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뭐 웰스파고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주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고 나서라도 이사진에 계속 있으면서 일종의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고, 근데 이제 지금 차기 의장으로 케빈 해시 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 금리 인하 옹호론자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 뭐 다양한 닉네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의장이 되면 내년은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3회 이상 금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3% 초반?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죠. 내년에 금리 인하 해가 될 수 있나? 이제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진짜 케빈 해스티 위원장이 되게 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지금 물론 이제 4%대니까 이제 3%대 초반으로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엄청나게 내려가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케빈 해스티 이제 지난해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코어 PC 물가 상승률이 2.6%대에서 연준 기준금리는 3%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코어 PC 물가가 이제 2.8%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도 그때의 언급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3%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서 한 4번, 12월 이번 달까지 포함해서 이제 4번 정도인데, 4번이면은 사실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버리는 거고, 네. 사실 오히려 내년 5월 이후에 그 케빈 해스티시 이제 진짜 연준 의장이 됐을 때에 미국의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수준이 이미 예를 들어서 3%대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분도 사실은 이제 저금리 논자이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저금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자극되지 않는 한에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였으니까 그 작년에는 이제 3%대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무조건 저금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가 이제 아마 이제 케빈 해셋이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은 갈 텐데, 아마 그래도 금리 인하 폭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하는 정도일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3%대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폭은 더더욱 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어떤 그 이런 기대가 아마 오히려 케빈 헤셋이 그 의장이 될 때가 정말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시가 예를 들어 S&P 500 기준으로 10% 안팎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금리 인하도 상당 부분 반영한 지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상무님 말씀처럼 만약에 한 차례 정도에 그친다면 증시에도 상당히 이거는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빅테크의 밸류에이션 논란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네. 미국 시장 금리 자체가 이 주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자꾸 저는 이제 미국 정부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AI 기반의 그 글로벌 패권을 다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겠다 이런 컨셉으로 초당적인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낮은 고용 측면에서의 어떤 것들을 상당히 좀 부각을 시키면서 고용을 올릴 때까지의 어떤 그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명목상으로 계속 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의 어떤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이제 횡보가 되면서 한국의 어떤 그 주시장의 어떤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 좀 잣대를 좀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그 미국의 어떤 이 금리 인하는 전체적인 AI 패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어떤 선결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상당히 어떤 데이터 기반이 아닌 정치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의 AI 기업들은 이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무인도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내년에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이슈로 가보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신경 쓰면서 봐왔는데 새로운 변수가 일본이 등장을 했죠.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한번 발작이 났습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FMC 있고 다음 주에 일본 중앙은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엔화의 흐름, 엔캐리의 흐름이 이제 좌지우지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건 얼마나 걱정해야 될 요소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금융시장이 약간 직전 한 1, 2년 정도의 경험에서 뭐 그 어떤 시장의 반영이나 기대치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한번 크게 당했었잖아요. 그때 뭐 엔비디아 주가 뭐 한 20%씩 빠지고 뭐 난리 쳐가지고 또 이제 이게 일본이 금리 올리면은 이제 엔캐리 청산돼 오면서 이제 일본 자금이 많이 간 걸로 추정되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주가 흔들리고 저희도 이제 아시아도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들어서 나타난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어떤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국채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엔이 그렇게까지는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작년까지는 안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재정이 계속 풀고 또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일본 금리가 엄청 올랐는데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엔이 강해지진 않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마도 지난 여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는 일본이 이제 0%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그때는 50bp 올렸죠. 예, 그때는 시장을 예상도 잘 안 했었을 뿐더러 이게 이제 제로 금리에서 드디어 이제 플러스 금리로 가는 금리 인상의 시작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굉장히 좀 천천히 올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그 어떤 엔캐리 청산의 발작이 재현되지는 않고 있는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일본에 별로 살만한 자산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다 AI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일본에서 과연 AI로 인해서 그 돈을 벌고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뭐 소프트뱅크 정도,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정도인 거지.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여전히 AI에 있어서의 패권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엔캐리 청산의 발작이 작년 8월과는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 의원님, 또 엔캐리 청산이 많이 작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던데요? 물량 많이 없다고 뭐 그러던데. 이것도 맞는 분석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뭐 나스닥이 다 지금 집에 갔대요. 갈 갈 길 그렇게 다 되기 찾아갔다는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근데 엔캐리 청산이 사실 엔캐리 청산 위기라는 것 때문에 금융 자산이 이제 뭐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핵심적인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침체 우려라든지 예전에 98년도에 LTCM 사태라든지 뭐 금융위기 사태라든지 이런 컨셉에서 달러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이 달러 하락과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라든지 미국 AI 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슈가 돼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후행성 측면에서의 그 이제 작용이 있으면 이제 반작용이 있는 것 같이 이런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엔캐리 청산이 원인이 돼서 금융자산이 망가지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기는 이제 글로벌 국가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엔캐리에 대한 어떤 뭐 중장기적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김동수 대표님.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꺾을 때가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로금리까지 가다가 네. 갑자기 금리를 돌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설마 했는데 하니까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8%, 코스닥 11%, 작년 8월 5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 어차피 금리 인상 할 거야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면역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비거주 엔화 저축 같은 거 보시면은 대출 잔액이 많이 줄었어요. 네, 줄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경계감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것이 과거 8월 5일 때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일본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방향성을 이렇게 좀 조율하는 것 같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1년 전처럼 시장에 충격은 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캐비넷 시대에서 뭐 연구를 좀 한 게 있었는데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 그래요? 얘기 못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는데 뭡니까? 미국 시장에는 이제 캐비넷 시시 원래 그 감세하고 금리, 저금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네.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근데 한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70년도에 아서번스라는 그 의장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의견이죠. 네. 그때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싶어갖고 계속 금리 압박을 해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요.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석유 1차 파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짧은 경기 침체를 겪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특징 중에 뭐냐면 과거 데이터를 절대 무시 안 해요. 과거 데이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항상 다시 대자뷰로 가져와서 분석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딱 그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금리가 3% 만약에 진짜 금리나 해시되면 3%대는 자기가 그냥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발언한 거고요. 아마 되면은 정말로 제로금리까지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아까 말처럼 아서번스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미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캐비넷 슛이 제2의 아서번지가 될 수 있다고 뭐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고서 시장을 보니까 아서번지 후임으로 폴 볼커가 나와서 미친 듯한 금리 인상으로 뭐 그런 적도 있었죠. 시장을 아주 예, 공포에 그런- 떨게 예, 했죠.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 데이터를 미국은 아주 중시하는데 지금이 아마 그런 상황으로 일부가 보고 있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해시시 분명히 금리 인하론자이기 때문에 뭐 3% 제시했던 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많이 되면은. 그래서 아마 제롬 파월도 거기에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견제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전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 전 의장이 없으면은 다 땅려가지만 전 의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방어벽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8년도면 트럼프 임기 끝나니까 딱 그때까지 방어가 돼요. 근데 재미난 건 제롬 파월도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인데 그렇게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2의 아서번지가 될 것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미국 연준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금리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이제 요상한 말을 하면서 한번 국고채 금리가 확 튀어 올랐죠. 금리 인하 기조를 끝낼 것처럼 그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현실 가능한 이야기라고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금리 인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내년에도 금리는 거의 못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9월 18일 날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미국의 금리는 거의 안 올랐어요, 의외로. 10년짜리 국채 금리만 보면. 근데 저희가 한 60bp 넘게 올랐고 일본이 한 35bp 정도 금리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저희가 이제 공통점은 내년에 재정을 많이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네. 또 이제 환율이 약해서 이제 지금 안에서 느껴지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그러니까 환율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되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제 내년에도 거의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에 정말 내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희 분석으로는 3분기 때 이제 저희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 올랐잖아요. 1.3% 전분기 대비 성장을 해서 많이 올랐지만 아마 4분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오를 거고 조금 둔화가 될 거라서 아마도 이제 좀 분위기는 또 내년 하반기 이후에 아마도 이제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그 기저 효과가 끝나면서 아마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또 성장률이 약간 둔화가 될 거라 제가 생각할 때는 동결하다가 아마 내년 중반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뭐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경수 의원님, 우리는 환율 고려를 해도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다른 변수 다 빼놓고요. 뭐 부동산 가격이 이유가 됐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이제 서학개미 얘기를 처음 얘기를 꺼내신 분이 아마 저 이창용 총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 얘기도 했습니다. 연기금이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 죄송합니다. 그 연기금 얘기를 이창용 총재가 하셨고 서학개미 얘기도 뭐 했었나요? 쿨하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미국 주식 왜 투자하냐, 네. 쿨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화제 더하기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내부 펀더멘탈 컨셉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율에 더 이제 악영을 미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 그리고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의 이제 4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최근 3년 다 합쳐봐야 20조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좀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한 것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강하게 미국 증시를 살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가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한국의 투자들이 워낙 최근에 이제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전문가들의 귀를 많이 기울이고 본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찌됐건 이런 이제 사학개미가 계속 국내에서 성장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나간다는 측면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낮추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한국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은 항상 제시하는 게 이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때문에 우리 못한다, 환율 때문에 못한다. 이게 항상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수출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 빼면 없어요. 나머지 제자리예요. 그럼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때문에 설비 투자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17조를 발행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경기가 우리나라가 뭐 몇십 개월 흑자가 났다도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나 가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라도 낮춰서 그 운영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고 그걸로 소비를 좀 증가시키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어차피 허가받아야 집 사요, 못 사요. 대출 안 돼요. 대출을 하더라도 그러면 금리 낮춰서 기존의 대출자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 방법도 낫다. 차라리 지금 어차피 대출을 못 막았다면. 환율 부담이 커지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우리 그걸 너무 계산을 해서는 좀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보이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이 상승할 때 금리 인하로 불을 확 붙여준 기름을 뿌려줬으면 좋겠고요. 가게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서 그 불난 주식시장에서 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나 정책이 꼭 큰 매크로 환경에서 볼 게 아니라 국소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뭐 2% 뭐 3%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 가서 물건 사면은 물가는 다 올라 있어요. 지표만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가 역사적 시장을 가고 있으니 그 역사적 시장의 주역으로 한국은행이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국내 투자 뭐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좀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내 수익을 내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돈이잖아요. 국내에서 수익 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외에서 수익 가져와가지고 국내에서 나눠줘야지. 국내에서 투자해가지고 시장을 좋아하는데 결국은 우리끼리 우리 시장에서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좀 다른 생각으로 시장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수지의 측면에서까지 자본 이전 소득까지 그런 측면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연말에 최근 수급 흐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 외국인도 조금 다시 돌아오는 기미가 보이지만 기관이 되게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아까 그중에서 연기금이 되게 전면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래 연말에 기관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잖아요. 다 수익률 마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인데 달라진 양상이에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년도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사실 이제 9월달 이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수익률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펀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저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5%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한 펀드들은 거의 대부분 그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지난 한 9월달, 10월달 이후로는 크게 좋지는 못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이제 상장지수 ETF, 특히 이제 뭐 지수 ETF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그만큼 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못 사는 부분들을 오히려 좀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기관들이 예를 들면 이제 지수 ETF를 사는 걸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이제 벤치마크 인덱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안 좋았던 펀드들이 따라잡기용으로 MSCI 한국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 ETF를 네. 다시 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4,100선 회복했습니다. 의미 있죠. 16거래일 만에 회복을 했으니까요. 이제 4,200선 최고점까지 다시 좀 시동을 건 모습이란 말이죠. 연말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 다음 목표치는 4,200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연기금 얘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이제 국민연금의 총 자산의 규모 자체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35년도까지 요 최근 10년간 있잖아요. 요 10년간이 총 자산의 그 급증 가속도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18%로 상당히 높은데 네. 요거를 29년도까지 13%로 낮출 거다라는 것을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면 연기금 국내 증시를 판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속설이었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3%로 낮추고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22년도에서 23년도 죄송합니다. 25년도에서 35년도 요 10년 동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거의 100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평가의 기준이 100조 원이 넘어가야 돼요. 신규 매수 기준으로요? 100조? 아닙니다. 그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예,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뭐 250억이 250조가 360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주가가 올라가려면 거의 이제 50%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라든지 뭐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베타보다는 알파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주가가 빠질 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라든지 인덱스를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그 수급의 특징은 국내의 어떤 그 주식을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레벨업 시키는 외국인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약간 커버드 콜처럼 좀 빠질 때 이제 등판을 해서 마무리 투수같이 약간 좀 올려주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컨셉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떤 그 지수를 갖다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레벨업 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연기금 수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라든지 중요주 장세 이런 부분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 위탁을 주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알파 투자가 내년에 상당히 좀 성행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지수가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 정부에서의 어떤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최대 세율도 25% 낮춰졌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어떤 그 배당 공시로는 전혀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다만 네. 저희는 이제 뭐 일부 자동차 기업도 보면 배당 성향이 25%가 안 돼서 지금 배당 분리과세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요거에 해당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있는 기업들은 배당 상향을 통해서 한국의 전체적인 어떤 주주환원율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우리 한국 시장의 알파 컨셉,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어떤 강세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이익이 뭐 55% 증가해서 내년 영업이익이 420조에 육박하는 그런 전망치, 완전 사상 최고치죠. 네. 이런 측면도 중장기적인 상당히 우상향 곡선이 코스피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따지면 4,200. 코스닥으로 따지면 제가 그냥 1,000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000선 회복. 연말, 연초. 우리 이걸 사실상 이걸 산타랠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주. 900에서 1000 가는 건 좀 쉽지 않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 MSCI ETF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매크로 환경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단은 미국이 감세 정책을 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시동을 걸잖아요. 네. 그 부분과 그래도 우리나라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뭐 상법 개정안이 마무리될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아까 앵크리 트레이드가 예상 밖의 충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 어떤 자금이 시장을 이끄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번 이제 10일 날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 FMCA에서 엉뚱한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네.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면 생각지 않은 시장에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맥쿼리 증권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지수를 6천을 제시했거든요. 내년도에 6천을 제시했어요. 이거 얼마 전에. 그러면 우리가 내년이라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작이. 네. 그렇다 그러면 그 6천을 바라본 매수세가 들어올 거에 대한 뭐 기관의 매수세, 선점 뭐 이렇게도 해석이 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어떤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년도라고 명칭해서 지수를 제시한 게 아마도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매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맥쿼리 증권이 내년도 코스피 6천을 전망해 준 거 고맙긴 한데 40%가 코스피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도 뭐 그만큼 이상 올랐는데 뭐 못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코스닥 1000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으면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가 지금 임박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제 코스닥으로 투입이 될 것 같고 이런 네. 부분들은 고려사항으로 안 보세요? 아니 이제 코스닥은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종목에 터줏대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짚는 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증시는 분명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산타 랠리로 가는 필요 조건일 수는 있겠는데 충분 조건까지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제의 펀더멘털, 즉 성장률, 소비, 고용, 기업들의 실적까지 종합적인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